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민아입니다. 스트레스나 생활 환경 때문에 만성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두통을 느끼면 약을 먹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한 두통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또 원인에 따라서는 건강상의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신민섭 한의원의 신민섭 원장과 함께 만성 두통의 한의학적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만성 두통, 우리 몸이 보내는 건강의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성 두통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 한의학 박사 신민섭 원장과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주변에도 두통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두통이란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가 두통으로 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프로메테우스한테 도끼를 가져와서 자기 머리를 쪼개줄 것을 부탁합니다. 머리를 쪼개자 그 안에 지혜, 정의, 전쟁의 신인 아테나가 갑옷을 입고 함성을 지르면서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신들의 신인 제우스도 극심한 두통으로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개 두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비교적 흔하고 만성적인 경과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신경 쓸 일이 많거나 또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네. 두통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머리가 아픈 걸 두통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네. 배가 아프거나 소화가 잘 안 되어도 머리가 아플 수가 있고 생리통이 있어도 머리가 아파옵니다. 네. 요통이 있어도 따라오는 증상이 바로 두통인데요. 대부분 우리 몸에 이상이 있게 되면 머리 쪽으로 신경이 다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통 두통을 구분할 때 두개골 안쪽의 문제와 두개골 바깥쪽의 문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성 두통은 일반적인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을 의미하고 2차성 두통은 뇌종양이나 뇌졸중 혹은 뇌막염과 같은 위험한 질환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머리가 아파서 병원을 찾게 되면 꼭 CT나 MRI 같은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사실 일반적인 두통은 이런 특수검사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대개 아까 말씀드렸던 의식장애나 혹은 편마비, 시야나 시력의 소실이 동반되는 경우는 응급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상검사가 필요한 경우이고요. 네. 또 하나는 검사를 했을 때 빤히 영상 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없을 것임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순간 두통이 소실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의학에서는 두통을 어떻게 진단을 하시나요? 대개는 맥을 먼저 보겠죠. 네. 환자를 유심히 잘 살펴봅니다. 네.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병력 청취이죠. 환자가 언제, 어떻게, 어떤 상태일 때 두통이 심한가를 유심히 잘 들어줘야 됩니다. 사실 머리가 아픈 사람들은 되게 할 말이 많거든요. 그렇죠. 듣는 사람도 역시 머리가 아파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은 일상적, 사회적 환경에서 두통이 유발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 단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이렇게 두통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해 주실 때 다른 질환 때문에 두통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감별해야 하는 증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개 이마 쪽에서 생기는 두통 중에 안과적 요인으로는 녹내장이 있고 코의 영향으로는 부비동염이 있습니다. 또 측두부에서 발생되는 통증 중에는 턱관절의 이상 때문에 발생되는 두통도 있고요. 뒷목이나 어깨 쪽에서 발생되는 경추기인성 두통도 흔히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어깨나 목이 아파도 이게 머리가 아프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목이나 어깨의 결림을 만성적으로 겪는 분들을 MRI를 촬영을 해보게 되면 경추에서 디스크가 발견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경추 디스크 질환을 앓는 경우도 두통을 앓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원인 질환을 찾아서 먼저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게 두통을 치료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통을 유발하는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두통을 앓고 있을 때 혹시 피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식에서는 제일 먼저 카페인이 있겠고요. 불규칙한 수면 습관이라든가 알코올 이런 경우가 대체적으로 두통을 많이 유발하게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소음이나 냄새 같은 경우도 두통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야기해 주신
일차성 두통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네. 긴장형 두통이나 편두통 네네. 같은 경우는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시나요? 되게 첫 번째로는 척추를 교정을 하게 됩니다. 네. 경추는 7개가 있는데 1번과 2번은 뇌를 받쳐주고 3번과 4번, 5번은 커브를 유지하게 되고 6번과 7번은 회전에 관여하게 되는데 만성 두통을 앓는 환자의 99% 정도는 거의 이 경추에 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추와 요추, 골반의 비틀어짐을 맞춰줌으로써 두통을 치료하게 되고 네. 두 번째가 약침 치료입니다. 두통은 항상 머리에 열을 동반하기 때문에 한의학적인 청열약침이나 소염약침을 시술해서 이 열을 낮춰주는 치료가 필요하게 되고 세 번째가 매선 치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얼굴에 주름살을 없애기 위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매선요법인데 네. 두통이 발생되는 원인 중에 근막의 긴장 상태가 있게 됩니다. 2차적으로 혈관에 연축이 발생하게 되면서 두통이 유발이 되는데 이 매선은 근막의 통증을 개선시켜주는 작용이 좋기 때문에 두통 치료에 매선을 활용하게 되면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통을 예방하는 데 좋은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 안정이겠죠. 네.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의 긴장이나 경직을 풀어주는 것도 제일 중요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편두통이나 두통은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그만큼 치료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 전에 합리적이고 영리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어려울 것 같지만 꼭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의사 신민섭 원장과 함께 만성적인 두통의 한의학적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체의 중심축인 척추는 몸을 지탱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무리한 운동이나 잘못된 자세 때문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 전방전이증과 척추 시술에 대해 전주우리병원 김재엽 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층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척추 전방전이증. 극심한 통증이 오기 전에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전방전이증과 다양한 척추 시술 방법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전방전이증이라는 이 질환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전방전이증은 우리가 옆에서 보았을 때 척추가 부드러운 이렇게 C자 곡선이잖아요. 그런데 비유를 하자면 아이들이 블럭 쌓기를 할 때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블럭을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잖아요. 네. 근데 그 블럭 쌓기를 할 때 어느 것 하나가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옆에서 봤을 때. 근데 신경이 항상 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엇갈리면 엇갈리는 그 부분에서 단면적에서 눌리게 되죠. 그런 주된 그런 그 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요즘은 제가 보니까 척추 질환에 대해서 예. 수술보다는 시술로 치료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시술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예전에 그 척추에 대해서 무슨 질환 치료를 한다고 하면 네. 약물 치료나 간단한 물리 치료 그리고 수술 그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시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시술을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네. 이제 많이 그 시행해지고 있는 몇 가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증식 치료라고 하는 게 있고요. 네. 두 번째 그 경막의 신경 성형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풍선 확장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네 번째는 그 레이저나 고주파를 이용해서 그 플라즈마 수액 성형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그 내시경 감압술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 그 알아보고 있는 전방 전이증에서는 증식 치료라든지 경막의 신경 성형술 그리고 그 풍선 확장술 같은 거는 제한된 범위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치료 방법을 소개해 주시는 이유는 그에 맞는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는 거죠? 예, 예. 네. 생소하기도 하고요. 이름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어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식 치료는 어떤 치료 방법인가요? 증식 치료는 우리가 뼈를 잡고 있는 게 근육하고 인대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이제 인대가 그 손상이 되거나 느슨해지면 그 부위가 약해지고 그리고 그 특히 척추 같은 구조물이 불안정해지고 그러면 이제 이게 자주 이게 힘이 없어서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퇴행성 변화도 가중되고 그러면서 통증이 야기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몸의 그 염증 반응 중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균에 의한 염증이 걸렸을 때 이렇게 백혈구가 찾아와서 이제 그 균을 퇴치하는 그런 질병 과정의 염증 반응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조직이 손상되었을 때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하는 셀들이 와서 그것을 다시 재편성해서 힐링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증식 치료는 그런 그 힐링 프로세스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을 일부러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셀들이 와서 그거를 그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약간 붓기도 하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서 그 힐링 프로세스를 거쳐서 그 조직이 좀 다 단단해지고 그다음에 섬유 같은 것들이 이렇게 엉클어져 있으면 배열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시 재정비를 하면서 강화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치료가 증식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식 치료는 어떤 질환이나 증상이 있을 때 하게 되나요? 사실 그 우리 몸이 네. 뼈를 제외하면 대부분 근육하고 인대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인대가 있는 쪽은 모두 다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이제 이론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위나 다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이게 그 환자분들 중에는 그 발목이 약해서 자주 삐고 접질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특히 발목에 인대를 강화해 줌으로써 그 삐는 횟수를 줄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그 만성적인 골관절염, 그러니까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 주위에 인대를 강화함으로써 무릎을 좀 보강을 할 수 있다든지, 똑같은 이유에서 그 척추에 만성적인 요통이 있어서 척추가 약하고 힘이 없다고 하시면 이런 치료를 해주면 그게 안정이 되고 강화가 되면서 통증의 빈도가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막외 신경술은 어떤 치료 방법인가요? 이것도 요즘에 많이 이용을 하는 시술법인데요. 네. 원래 미국의 텍사스 대학의 라치 교수가 개발한 신의료 기술입니다. 우리가 그 꼬리뼈, 그러니까 밑추라고 하죠. 꼬리뼈 밑쪽에 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신경과 통하는 관이 있거든요. 네. 그쪽을 통해서 가는 관, 한 1mm 정도 되는 가는 관을 통해서 위로 이렇게 그 삽입을 해서 위로 올라가면 우리가 그 MRI상 이게 그 진단을 했던 그 좁아진 부위, 그다음에 네. 그 염증이 있는 부위에까지 그 관을 올려서 거기에서 유착도 풀어주고 그리고 그런 염증이 있는 곳은 그 질환이 있는 곳은 염증 반응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염증을 줄이고 그다음에 유착을 그 방지할 수 있는 특수 약물을 뿌려줌으로써 통증을 겸감시키는 치료법입니다. 그러면 이 경막외 신경 성형술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하게 되나요? 대부분 이게 시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은 분들에게는 거의 모두 다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급성 염증이 아주 심한다든지 그런 환자분들만 아니면 특히 뭐 추간판 탈출증 우리가 말하는 디스크 있죠. 네.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에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허리가 갑자기 삐끗해가지고 급성으로 이렇게 요통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만성적으로 요통이 있으신 분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 그 압박골절이라고 해서 그 뼈가 이제 약간 실금이 가거나 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런 분들한테도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척추 수술 후에 우리가 유착이 진행을 하면서 이게 잔통들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효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풍선 확장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예. 이 이름이 확장술이다 보니까 앞선 두 치료와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 허리에 요통도 문제지만 특히 네. 이제
다리 쪽의 통증만 주로 또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원인을 이렇게 살펴보면 가운데 중심에 디스크도 있지만 요 모형을 보시면 이 바깥쪽으로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 있습니다. 거기를 네. 추간공이라고 하는데 그 구멍만 특별하게 이렇게 막혀가지고 다리가 땡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특히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옆에서 가는 관을 삽입을 해서 그 부위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바람을 넣으면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져요. 제 그 관 끝에서. 네, 네. 그러면 그 좁아진 부위를 풍선으로 자꾸 이게 부풀렸다 줄였다 부풀렸다 줄였다 하면서 그 관을 넓히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그러면 수술하지 않아도 어차피 그 관 부위가 인대나 그런 것들 그리고 유착으로 인해서 좁아져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게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다리가 당기는 증상이라든지 그런 증상들이 많이 호전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가는관 끝에 우리가 주사기로 이렇게 바람을 넣으면 이게 풍선처럼 부푸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척추 질환에 다 이용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허리보다는 다리만 아픈 분들 중에서 MRI상 그 신경이 나오는 그 추간공이 좁아진 원인 때문이다 할 때는 특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전방 전이증에도 통증 경감을 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시술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예. 이러한 시술 방법들이 척추 분리증이나 전방 전이증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그 각종 시술이 그 통증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빠진 정도가 전방 전이증에서 앞으로 돌출된 정도가 심하지 않고 그다음에 증상도 좀 경미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추이 관찰했을 때 그 앞으로 빠지는 것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시술을 하고 나서 앞으로 빠졌던 게 다시 복원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제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이런 시술들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들을 다 해봤는데도 증상이 계속 악화가 된다든지, 그다음에 특히 전방 전이증 중에서도 디스크가 같이 동반이 되어서 디스크 탈출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시간 추이를 이렇게 봤는데 전방 전이증이 계속 증가를 하는 추이에 있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증상들이 계속 심해져서 일상생활에 도저히 유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든지 그런 네. 경우에는 신경에 눌린 곳을 수술로 이렇게 풀어주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긋난 부위를 이렇게 핀을 박아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원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빠진 부위를 나사못을 박아서 뒤로 잡아당겨서 복원을 해주는 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네. 아래에 보시면 왼쪽 사진에 보시면 그 척추가 4, 5번 사이에 이렇게 어긋난 게 보이시는데요. 그걸 핀으로 박아서 뒤로 곡선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뒤로 그 나사못으로 그 배열을 부드러운 곡선이 유지되게끔 복원을 시켰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 전방 전이증과 척추 시술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세먼지는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각종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고 또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외출을 할 때에는 꼭 마스크를 쓰셔야 하고요. 외출 후에는 손발을 깨끗하게 씻으셔야 합니다. 더불어서 미세먼지에 좋은 차를 드셔보시는 것도 좋겠죠. 녹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은 중금속과 납이 몸에 쌓이는 것을 방지해주고요. 또 배의 속을 파서 도라지와 생강으로 채우는 배중탕은 목감기와 몸살에도 좋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건강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닥터 MBC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